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매 참 열리고 한 1분 만에 매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장 티켓팅도 많은 분들 기다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천희 배우님, 저는 간단히 인사 말씀 먼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천희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 15년 전, 2010년에 개봉해서 한 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아주 독특한 코미디와 부조리극의 감각을 보여주었던 손재공 감독님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마침 아마도 올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재공 감독님 신작이 또 오랜만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타이밍에 손희 배우님이 영화를 또 뽑아주셔서 반갑기도 한데요. 우선 어째서 이 지극히 사적인 영화,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볼 영화로 2층의 악당 꼽아주셨을까? 우리 배우님의 선정 이유 간단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선정 이유는 일단 이 시네이시드 30주년에서 약간 규정을 해주신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 어떤 작품을 이렇게 지극히 사적으로 얘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거든요. 이제 송병호 게임 아시죠? 송병호 게임처럼 일단 제외를 먼저 해보자.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영화 접어 안 되고요. 그리고 천만 영화 접어. 그리고 혹시나 이 작품 안에서 연출자나 배우가 논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켰다. 접고 그리고 이제 제 영화 접어 해서 그 외의 작품들 중에서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날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작품이 무엇일까 하다가 조금은 개성 있고 그리고 가볍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다 같이 보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틈새 영화 잘 발굴해 주시려는 흔적을 이렇게 송병호 게임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배우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니 또 남다른 의미가 어떤 범죄자가 평범한 가정집에 스며드는 이 스릴러의 범죄 스릴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주인 연주라는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무기력, 외로움, 권태, 공허박함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여성 인물이 그 당대에 이렇게 영화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해서 물론 영화가 이걸 굉장히 코믹하고 경쾌한 터치로 그렸습니다만 저는 재현의 어떤 대표성의 의미도 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배우님께는 이 연주 캐릭터가 가진 다양한 면모들, 또 매력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연주가 이제 기존의 엄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진 않잖아요. 게다가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함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죄책감과 까칠함을 좀 전면에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드러냄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캐릭터만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삼박자가 좀 조화롭게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불편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김혜수라는 배우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미디라는 장르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아이러니함이 이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온
전 2010년대에만 해도 김혜수라는 배우는 한국 영화 관객에게 가장 익숙한, 가장 유명한 배우일 텐데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영화 속 김혜수는 개성적이고 신선합니다. 그 지점이 참 재밌고 오이 배우님이 이제 배우의 역량을 짚어주셔서 그 부분을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천우희에게 그때의 김혜수 어떻게 보였나요? 감이요? 그때 김혜수를 제가 감히 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 선배님의 필름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이 작품이 2010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본이 2010년이었는데 그런 촬영 기간이나 그럴 때가 딱 지금의 제 나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 봤을 때 뭔가 여러 가지 좀 신기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기분이 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 김혜수라는 이미지가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이미지. 그런데 저도 생각해왔고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들을 떠올려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타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지금까지 성공한 작품들 속의 이미지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선배님이 지금까지 했던 연기들은 다 굉장히 도전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또한 그냥 선배님한테 그리고 김혜수라는 배우한테 어떤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자 배우라서가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좀 원하는 게 항상 어떤 뭐랄까요 자기를 좀 확장시켜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틀을 좀 깨부숴줄 수 있는 연출자든 캐릭터든 시나리오를 만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갈만 하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 작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해방감, 해소감을 관객 입장에서도 좀 느끼게 되는 게 이 당대까지만 해도 왠지 탑스타 여성 배우는 왠지 예민할 거야. 굉장히 까칠하고 히스테리컬할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공공연히 얘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여성 배우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논해지기도 할 정도로 선입견이 참 많이 통용되기도 했던 것일 텐데요. 이 층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선입견을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캐릭터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정면 돌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코미디 장르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통쾌함도 저는 느껴졌고 천혜 배우님이 김혜수 배우의 필모그래피에서도 환기가 되는 작품이었던 점 말씀 주셔서 반가운데 이 영화 속 연주가 극중에서 35이에요. 근데 2025년에 보는 관객분들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3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처럼 나이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그렇지 요즘 감각하고 나이 감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극중 35 캐릭터인데 지금 다시 봤을 때 좀 새롭게 느껴진 적 없으셨어요? 아 정말 재밌게 느낀 게 계속 물어보면 기준으로 나이를 운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시대하고는 확실히 이제 문화적인 나이나 이런 체감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요새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이 나이에 대한 어떤 강박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35이다라고 하지만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이제 30대 초반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나이에서 오는 어떤 아련함 그리고 약간 씁쓸함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아직도 토론되고 있는 개그 소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픽하고 다시 보는 지금 이 시기가 천우희 배우님께 그때의 김혜수 배우와 자신의 나이를 겹쳐보게 되기도 하고 이 캐릭터 나이를 생각해보게 되는 어떤 적시에 도착한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석규 배우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또 한석규 배우는 2층의 악당은 결코 떠올리기 힘든 영화인 이수진 감독님의 오상이라는 아주 묵직한 스릴러에서 천우희 배우님이 함께 호흡을 맞추셨단 말이에요.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볼 때 그 온도차가 굉장히 극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상에서 함께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2층의 악당에서 한석규 배우에게 느끼는 감흥이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 층약단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그 관객으로서 봤기 때문에 뭐랄까요. 근데 그 전부터 한석규라는 배우는 그냥 사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최고의 배우이잖아요. 근데 그 한석규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을 저는 그 전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석규가 어떤 인간의 면면을 좀 보여주는 게 되게 적나라하면서도 너무 그 인물처럼 표현할 때가 있는데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최고로 뽑는 건 8월의 크리스마스와 구타 유발자들이라는 작품 혹시 아시나요? 그 인물을 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2층의 악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층의 악당을 다시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이 2층의 악당이랑 코미디 장르에서의 그 한석규의 모습 그리고 아주 슬며시 얹혀놓은 그 약간 남성성의 섹슈얼한 모습도 연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이제 매력적인 마초성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연기하는데 이제 제가 같이 연기를 해봤던 한석규 선배님을 봤을 때는 새로운 인물을 맡아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연기할 때 그런 새로운 인물에 연기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총집합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는 저로도 되게 흥이 나더라고요. 다시 봤을 때. 우상 현장에서도 그랬나요? 천우희 배우님 보기에? 우상 현장은 저랑 선배님은 굉장히 항상 현장은 굉장히 치열했지만 저와 선배님이 이야기 나눌 때는 항상 참 저랑 선배님하고 조금 결이 좀 많이 잘 맞긴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 소재, 주제에 대해서나 연기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선후배라기보다 그냥 인간 대 인간, 뭔가 동료의 관점으로 더 이야기를 나눠주실 때가 더 많아서 그래서 항상 무시한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는 연기를 어떻게 시작했니?부터 얘기하면서 이 우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가족들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연기를 같이 하고 나서는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뭐랄까 인간은 한석규 그리고 그냥 나보다 조금 더 인생을 많이 경험해본 그냥 멘토 같은 분으로 이제는 조금 더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주셔서 저도 좀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팬분들이 많이 계셔서 워낙 잘 아실 것 같지만 천우희 배우님이 한공주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하셨을 때 그 너무나 진솔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눈물의 수상소감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이후에 이제 많이 알려지기를 김혜수 배우가 오랜 진행자이기도 했던 김혜수 배우가 직접 천우희 배우님께 연락을 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저 선후배 사이를 좀 넘어서 더 가까운 관계로 많이 발전하셨다고 알려져 있죠. 또 한석규 배우와 방금 워낙 말씀 주신 것처럼 작품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는 관계가 되셨어요. 그래서 작품이나 일 바깥에서 천우희 배우님께 김혜수와 한석규라는 존재 어떤 선배이고 또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두 분은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많은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냥 많은 배우분들한테도 두 분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배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두 분을 굉장히 애정하고 많이 따르는 데에는 뭐랄까 그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연기력을 감히 논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는 이제 너무 섰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이 작품 뭐 아니면 연기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제가 꽤 많은 행사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인 것 네, 같아요.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자세가 뭐랄까 그 항상 배우로서의 그런 직업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 자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 연기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노력이 항상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본인의 부족한 점 아니면 개인적인 그냥 연기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성찰도 그만큼 하는 것일 테고 그리고 그만큼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좀 배우는 점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메타인지성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배우가 워낙 뭐 매체 인터뷰에서나 여러분들 보시는 방송에서나 또 굉장히 유려한 표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뒷면에는 천우 배우님 방금 말씀하신 성찰들, 메타인지의 시간들 헤아려 보게 되네요. 네. 바쁘셔서 먼저 일어나는 관객들에게 인사해주는 친절한 우리 씨 덕분에 더 재밌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는데 오늘날 2025년에 2층의 악당을 볼 때 좀 더해볼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은 만약에 천우희 배우가 이 영화의 뭐 일종의 리메이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변주된 재해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역할로 이 영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젠더 프리, 젠더 스위칭 캐스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사별부의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유약한 집주인 남자가 아랫집에 살고 그 미술품을 이제 훔치는 희대의 사기꾼인 여자가 윗집에 오면 어떨까. 그리고 왠지 그렇게 되면 천우희 배우님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 드라마 이로운 사기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희 배우님 만약에 이 영화에 본인이 들어간다면 창인과 연주 어느 쪽을 좀 더 재해석해보고 싶으신지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젠더 스위칭을 해서 연기를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기꾼 기질은 좀 없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이 배우는 결국은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설득력이나 매력이 가장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재밌게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어떤 젠더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 외에도 혹시 이 영화를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고 난 후에 처음 봤을 때와는 좀 달리 보였던 부분도 있으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HV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아직도 아파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원 딸린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나이 가지고 이제 만이냐 아니냐 30대를 넘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시대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바뀐 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 작품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렸다 보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 처음 보는 건 이제 소동극 자체라는 그 재미와 그냥 그 두 유명한 배우의 연기 아주 즐거워서 봤었는데 다시 봤을 때는 그 대사의 말맛이라고 하죠. 그 말맛이 너무 더 재밌죠. 재밌게 네.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선배님의 그때 당시를 저를 대입해 보면서 저때 선배님들은 어떤 고민을 해왔을까, 그리고 어떤 시기를 지나왔을까, 그리고 나도 지금 똑같은 걸 지나오고 있겠지라는 그냥 저만의 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네. 네, 손혜 배우님 앞에 그 얘기해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풍속은 어떤 세태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풍속의 정수를 포착해내면 시대 불변의 어떤 것들이 남는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 시대의 어떤 아파트 이야기, 네. 나이에 대한 고민들, 성역할에 대한 부분들 지금 봐도 여전히 공감의 실마리들이 있다는 게 아파트 문제는 더 극심해졌겠죠. 재밌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얘기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대사 너무 재밌지 않나?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두 사람이 어떤 설정하는 장면 특히 좀 재밌게 보신 부분이 있다든지. 두 분을 제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연기할 때 두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났다는 그 즐거움과 그리고 이 작품을 취향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연기할 때 그 현장이 좀 그려진달까요? 저는 되게 즐거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 티키타카 부분이 뭐랄까요? 그냥 정말 흥이 나서 연기를 하는 게 보였고 특히나 그 이제 둘의 관계가 뭔가 연주가 차인을 의심하게 되면서 진짜 재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증 보여줄까 말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나이 10 넘었어요? 검어서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증 부분은 애드립이라고 들었어요. 와. 손가락 그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이 배우들부터가 출발이 그러니까 어떤 흥미롭고 어떤 뭐랄까 텐션감이 짱짱하다 보니까 그냥 두 분이 만나는 장면마다 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부분은 네. 그 이제 관계가 좀 진해지면서 계속 연주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연주가 문자를 보내고 자기는 집을 뒤지면서도 문자를 답하거나 전화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연기를 다 하신단 말이죠. 네, 일 좀 하자 하면서 네, 보고 싶어요. 막 그 능청스러움이 전 너무 즐겁더라고요. 본인. 맞아요. 그 능란함이 정말 관객을 말씀 그대로 즐겁게. 맞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검버섯 의심하고 흰머리 찾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공개된 시나리오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시나리오 상에는 훨씬 대사가 간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뛰쳐나가는 연주에게 창인이 자기 주민번호를 이렇게 불러주면서 뭐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시나리오 상에는 되게 이제 더 간단하게 바로 이어지는 대사로 붙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 배우님 말씀처럼 두 분이 좀 더 동선을 만들어내고 턴도 둬서 더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만든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두 배우 자체도 이 작품이 너무 재미있고 신나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관객에게도 에너지가 오는 영화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연주와 창인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 이 친애악단의 진짜 묘미는 조연 배우들, 이웃집을 비롯한 여러 주변부 캐릭터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짚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희 배우님 혹시 뭐 이웃이든 혹은 그 미술품 사기와 관련된 어떤 인물들이든 좀 더 이렇게 우희 배우님의 눈길을 끈 캐릭터 있을까요? 그 선배님 이영경 선배님이나 뭐 갑자기 생각이 어떤 미술품, 고기술품 같이
김기찬 김기찬 말씀하시는 것 선생님도 같아요. 네. 말할 것 없고 그리고 네. 박원석 선배님하고 박혁권 선배님의 약간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뭐랄까 덜컥거림이 없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막 엄청나게 한 장면이 굉장히 각인되거나 힘을 줬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무르듯이 이어지는 거는 그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역할을 너무나 뭔가 만듦새 있게 잘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각자의 역할을 과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게 해왔고 그리고 그것도 연출자와의 합도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개인적인 저로서는. 근데 이런 자잘한 모습까지 좀 신경을 썼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다른 선배님들도 있지만 제가 좀 의외의 장면에서 좀 터졌던 게 송 실장님 네. 한 창인이 엉덩이 때리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풀 수도 있는데 그 유머를 어떻게 생각해놨을까? 네. 그 어른들 얘기하는데 빠져나가면서 엉덩이를 때릴 생각을 볼기점을 때릴 줄이야. 네. 그 설정도 너무 유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잠깐 보셨겠지만 잠깐 몬타주로 그 주변 인물들이 나올 때가 그 있어요. 몬타주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저는 되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뭐냐면 그 이웃집 할머니, 아줌마라는 이용현 선배님이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늙음을 바라볼 때랑 그리고 그 송 실장이 어르신집에서 키 재는 모습이 각자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그 고충을 잠깐 단면적으로 이제 몬타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되게 시니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따뜻함을 좀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라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페이소스를 잘하는 좀 정말 고전적이지만 적소에 잘 쓰였을 때의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몽타주였던 것 같고 그 몽타주 보면서 저도 또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코미디는 제 생각에 인물들이 충분히 수고스러워야 하거든요. 뭘 저걸 저렇게까지 너무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뜻밖의 어떤 원석을 건져냈을 때 오는 감동까지 어떤 좋은 코미디의 요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특히 한석규 배우께서 열연하셔서 그 창의의 정말 눈 뜨고 못 볼 고생의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갇히는 제 2층의 영광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회자된 장면이기도 한데 너무 재밌죠. 이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그때 이제 창고에 갇히게 되면서 세 사람이 동선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정말 코미디가 이루어져야 되는 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독님께서도 의도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 되게 재밌게 보다가 저는 정말 빵 터졌던 데가 이제 그런 좀 컷전환의 힘을 좀 받기도 했는데 이제 다시 갇히잖아요. 다시 갇혔을 때 컷이 전환되고 이제 수돗물이 떨어지는 거를 받아먹기 전에 창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짓고를 하고 있는 그 자세와 표정이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유성으로 웃었는데 그 수돗물 받아먹는 모습 그리고 과자 먹을 때 냄새를 맡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최근에 다시 보니까 엄마 손발이 먹고 싶다. 그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원래는 엄마 손파이 이 상호명을 제가 갑자기 이 과자 봉지로 호흡하는 씬이 아니었대요. 그런 거 원래 시나리오상에는 차라리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근데 너무 세다. 이제 관객이 좀 역겨울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아마도 또 배우님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씬으로 완성됐다고 해요. 역시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각자의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더 좋게 디벨롭되는 모습. 근데 저는 우리 배우님이었다면 바퀴벌레 먹는 거 한번 그로테스크하게 세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뭐랄까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이제 배우적인 고집이 셀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연기적으로는 고집이 있겠죠 저한테. 그런데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건 배우나 연출자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제안하지만 또 연출자가 원하는 방식은 저는 무조건 다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어떤 의견을 얘기했다가 그로테스크하게 바퀴벌레를 먹어야 되는 씬이 있다 하면은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거를 보여드리고 그게 설득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들을 좀 취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 이제 주변부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이 영화를 처음 보셨거나 오랜만에 보시는 관객분들이라면 엄기순 배우도 좀 새롭게 반가운 얼굴이셨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정의로운 경찰인 줄 알았더니 이장훈 뜻밖의 연출을 좋아하기 네. 시작하는 그런 오순경. 네. 참 웃긴데요. 네. 역할 이장훈 배우는 사실상 2층의 악당 영화 데뷔작. 이세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에게 어떤 초석을 다졌던 또 의미 있는 필모그래피를 세운 영화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또 박형권 배우가 조과장 역인데 요즘 말로 어떤 월급 루팡인들 모범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기도 한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호 배우가 연기한 네. 성아. 어떻게 보면 연주와 창인 사이에서 삼각형의 꼭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아 캐릭터는 혹시 어떠셨어요? 성화 캐릭터는 어떤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장치이기도 하잖아요. 그 둘을 만들어주고 어떤 서스펜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인물이 가장 필요한 건 그냥 저는 그 마지막 한 대사가 결국은 딸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연주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사연이 왔을 때 그냥 사는 거죠 뭐라는 대사가 저는 이 작품을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블랙 코미디의 결국 이야기 의미는 뭐냐 그냥 사는 거지 뭐라는 것 같아서 그 역할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통틀어 가장 달관한 어린 인물이 내뱉는 마지막 대사. 그렇게 들으니까 또 달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얘기해 주셔서 이제 덜컥 잠시 엔딩으로 좀 건너뛸까 싶은데요. 처음 개봉 당시에 2층의 악당 엔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꽤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답게 참 뻔뻔하고 태연하게 약간은 허무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는가요? 좀 너무 급한 마무리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대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엔딩까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바닥에 들어놓은 창인과 태연이 식사하는 두 모녀에 이게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싶은 이 엔딩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꼭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잖아요. 작품이. 그리고 저도 이 엔딩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허무하면서도 소소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듯한 결말이 이 작품의 결과는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석을 훔치러 들어온 창인이 결국 이제 위탁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불면증을 앓던 연주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오히려 창인은 또 불면증에 걸렸고 근데 세 사람이 마주했을 때는 창인이 점점 잠에 노곤노곤 들어가는 그 모습이 이게 꼭 어떤 큰 행복 이 작품 아까 그 앞에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냥 사는 거지라는 말이 되게 요즘 더 와닿는 게 어떤 큰 행복이나 큰 의미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데 어떤 의미를 크게 두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토끼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토끼가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 것처럼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냥 그거를 사는 거, 살아가는 거 자체가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그냥 무던하게 던지고 있어서 저는 이 결말이 가장 적합하고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그 메시지를 참 무던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지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의 의미가 너무 무거워져서 좀 뒤뚱거리게 될 때 이 영화를 꺼내보면 참 좋기도 하겠네요. 네. 엔딩의 의미를 짚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우희 배우님을 정말 육성으로 웃게 한 몇몇 장면들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천은 배우가 꼽은 이 2층의 악당에서의 가장 명장면이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한순간, 한 장면을 혹시 뽑아주신다면? 한 장면이요.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작품은 한 장면으로 꼽기가 좀 어려워요. 막 어떠한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전 장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모든 한 부분, 한 대사 그리고 각자의 인물들이 아주 세련되게 적절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연기했던 것들 그리고 연출했던 부분들이 이 작품 자체를 다 완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글쎄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도 좀 궁금한 게 어느 한 명장면을 꼽기는 이 작품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장면도 버릴 것도 없다. 네. 명장면은 꼽기 어렵지만 이 영화의 어떤 명장소는 꼽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저희가 그 창인의 지하실 씬 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이 집이라는 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계단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연주와 창인의 집을 잇는 이 바깥 계단 그리고 아까 이제 절호의 그 지하실 씬을 만든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 또 보면 아주 소소하게 인물들의 동선을 재밌게 구획하는 중층 계단도 있습니다. 곳곳에 이 계단이 설계되어서 말 그대로 제목인 2층의 운동이 영화 내에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보아도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영화들보다도 이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의 감각이 더 조밀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단을 자꾸 보면서 우희 배우님의 최근 작 중 하나인 더 에이트 쇼에서 이 세트에서의 연기를 굉장히 또 신선한 감각으로 소화하셨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에이트 쇼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소화하는 훌륭한 장면들이 많고 거기서의 우희 배우님 이미지가 아주 돋보였었어요. 그래서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세트 혹은 어떤 영화 속 로케이션이나 장소와 호흡할 때 배우로서 좀 어떤 시너지를 느끼시는지 에이트쇼의 경우에는 세트 촬영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좀 어떤 재미 느끼셨는지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요. 에이트쇼 같은 99.8%가 이제 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처음 접근할 때는 춥지 않고 덥지 않아서 너무 좋다. 아주 안온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간이라는 게 어떤 환기의 장치 그리고 신선함의 장치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장면 전환이라든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크거든요. 어떤 정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런데 이제 한 곳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또 아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글쎄요, 그냥 공간이 주는 힘은 그게 뭐랄까요? 그냥 연기를 할 때 그 공간을 제가 다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힘이 그리고 정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제가 온전히 좀 연기에 묻어나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연출자나 아니면 다른 기술 스태프들이 채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나 감정을 조금 더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의도를 담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이제 더이트 쇼도 떠올렸다면 우이 배우님과 연관해서 멜로만 체질을 당연히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우희 배우님 연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멜로만 체질에서 워낙 희극 배우로서의 자질도 선명히 보여주셨는데 이 층의 악당이라고 하면 정말 한국 영화사를 통틀어서도 이 어떤 부조리의 조화를 보여주는 손재공 감독의 양질의 코미디로서 상당히 위치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명히 코미디에도 관심이 있고 실제로 재능을 보여주셨던 우희 배우님께 궁금합니다. 희극 배우의 어떤 자질이란 무엇일까? 웃기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웃기기 위해서 배우는 어떤 노력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웃기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웃긴가 봐요. 아니 왜냐면 이제 같이 했던 상담이시네요. 네, 같이 연기했던 상대 배우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작품에서 꼭 같이 코미디를 하자는 얘기를 꼭 다 하셨어요. 난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희극인들을 굉장히 좀 동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음과 유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기는 해요. 그냥 작품에서라기보다 그냥 삶에서 어떤 무언가 삶에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진 않잖아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조금이나마 좀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게 그 웃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연기를 할 때도 분명히 이 장면에서는 충분히 웃음을 줘야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의도하면은 또 재미가 좀 반감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웃음을 만들어야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계산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배우만의 노력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을 써도 되나요? 기깎기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만들 때는 아주 더 치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코미디일수록 더 엄격하게 접근하게 되는 네. 계산이 많이 필요해요. 네. 기깎기가 뭔가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얘기해 주실 분 있을까요? 모든 게 제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우들과 현장 스태프와 또 현장의 공기와 모든 것들이 합이 좀 맞아야 되는 아주 알맞게 떨어질 때의 네. 힘 같은 과정. 그럴 거예요. 어떤 배우의 센스와 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출자가 봤을 때도 이게 충분하게 아주 세련되게 좀 계산되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하는 말 그대로 길을 깎는 거군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제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기깎이란 말을 많이 쓰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지금 다시 보면서 장르적으로도 아마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요새 이런 영화 많지 않다. 요새는 왜 좀 없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법해요. 이제 아주 작지만 알찬 영화고 손재공 감독 특유의 코미디가 시장에서 잘 셀렉이 되어서 관객에게까지 최초의 의도 그대로 잘 이제 전달된 경우일 텐데요. 우리 배우님 어떠세요? 요즘에도 이런 영화 만들어지면 관객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영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영화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아주 좋아할까,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지만,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좀 취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장면이나 어떤 캐릭터의 특성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유머 코드 자체가 극이라고
극이라고 하잖아요. 약간의 김처럼 뭔가 그 극이 요즘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까칠한 유머 코드들이 지금 시대와 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블랙 코미디라는 거는 언제나 좀 좋아하지 않았나 그냥 주류가 아니었을 뿐이지 좋아하는 건 언제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격가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희 배우님이 그 수우파 스트리트 공연 보러 가셨던 객석에서의 모습 같은 것이 공개가 되어서 많은 사회도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굉장히 그 트렌드 파악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가요? 저는 요즘 그러니까 어떤 밈이나 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진지한데 그거를 조금은 즐겁게 좀 다른 생각, 그냥 생각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뭐 귀여운 동물 짤이라든지 어떤 밈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쇼츠나 릴스를 줄여야 되면서도 항상 보고 있는데 그런 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럼요. 이 시대가 원하는 요소들이 무언가는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을 사람들이 찾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무언가는 어쩌면 그 도파민 위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급박하게 지나가는 사회에서 본인을 아무 생각 없이 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릴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항상 좀 뒤늦게 따라가고 약간 한발 느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미디 얘기를 아까 했는데 또 이 영화의 매력이 굉장히 일상적인 배경을 무대로 하면서 비일상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천혜희 배우님을 작품 속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떤 생활 밀착형 무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을 연기하실 때 주는 에너지들이 있었습니다. 뭐 멜로만 해도 어느 날 버티고 또 스릴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같은 작품을 보면 정말 동시대 현재의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는 멜로와 체질의 경우도 정말 요즘 방송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를 좀 더 급한 경우일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 배우님은 이렇게 작품 선택을 하실 때 책을 좀 읽어보실 때 시나리오 읽어보실 때 이런 좀 생활 밀착형 이야기들 일상적인 이 무대 안에서 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좀 더 잘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떤 점에서 이끌리시는 건지 궁금했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작품들을 돌이켜 보거나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항상 진짜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상 세계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나 정서는 진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배우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저로서도 항상 뭔가 진심으로 지내려고 하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본질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그 진짜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연기적으로나 접근했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진심, 진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끌리다 보니까 어떤 생활 밀착형의 부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사실 이 2층의 악당이 아까 김기천 배우도 살짝 짚어주셨지만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오래된 동네 어느 길목 어귀에 그런 이제 고미술 가게가 있을 법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일하는 사람 같죠. 그런데 영화는 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그 장막을 열어서 조금 더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더 붙여놓고 이제 또 장르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일 텐데 그 첫 출발점 통로가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 이렇게 유독 기막히게 좀 이렇게 살냄새가 나는 리얼리티를 제공하는 작품들이 있고 2층의 악당도 그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천을 배우님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볼 영화로 2층의 악당을 고민하시면서 사실은 첫 번째 픽은 2층의 악당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네. 혹시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성경 게임을 거쳐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왔는데 봄날은 간다를 일단 제일 꼽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최애 영화, 지극히 사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최애 영화를 얘기할까 하다가 그 부분을 제하고 오히려 싶었던 게 사실은 제가 정말 로맨스나 멜로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는 좀 미성숙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요 근래 바로 촬영한 작품이 이제 로맨스다 보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꽂혀 있어서 그런지 봄날을 간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거는 천하장사 마돈나와 와이키키 브라더스였는데 그냥 요즘 들어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아직 저도 청춘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뭔가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현실 자체가 시대 자체가 주는 어려움들이 너무 무게감이 크다 보니까 실업률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청춘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얘기로 그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리스트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와이키키 브라더스와 천하장사 마돈나가 연결이 되네요. 네, 약간 좀 다 맥락이 또 이렇게 나는 또 많이 보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독특한 걸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전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데도 결국은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보면 조금은 결이 다른 것들인 것 같아요. 이 2층의 악당을 두고 연주와 차인 사이에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배우님이 봄날은 간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봄날은 간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리라 짐작을 하고 제가 배우님 좀 곤란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요. 곤란하다뇨 이 봄날을 간다에 대해서 그 유구한 질문 있잖아요. 은수와 상우 중에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이입하는가?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여자 은수와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상우. 조금 더 뭐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여러 경험들을 하고 현실적인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인물과 순수하고 아직 첫사랑에 가깝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는 조금 미숙한 사람.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좀 더 이입함을 보셨어요, 우리 배우님? 이거는 그때 제가 어떤 상태에 놓였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20대였다면 유지태 선배님의 입장이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 영화가 GV를 주변에서 한 번 더 봤을 때 저는 결국은 이영애 선배님의 입장이 너무 현실적으로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나
나는 그 김치 못 담궈라는 말이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너무 다르게 저한테 엄청 마음에 네. 하고 뭔가 아프게 좀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자꾸 회자되는지는 나이가 들수록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관객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속 달리 보이는 네. 영화니까요. 혹시 봄날은 간다 아직 보지 않으셨고 오늘 우희 배우님 통해서 보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김치 못 담가 시간을 길게 하면서 오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우배우님 이렇게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이렇게 한국 영상자료는 현장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봄직한 영화로 2층의 악당 35mm 필름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에 지극히 사적인 영화 정말 고민해서 골라주셔서 손희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우희 배우님께도 좀 흔치 않은 이 자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희 배우님의 작품으로 객석과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 토크 준비도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신 소감 한 말씀 나눠주시죠. 일단 제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지극히 사적이라는 네이밍이 주는 또 편안함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이 영화를 소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냥 관객 입장으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수다를 떨고 싶었고요. 그런데 지구를 하다 보면 제가 엄청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연기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좀 차분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얘기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2층의 악당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즐거운 코미디가 그리고 정말 세련된 코미디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 마지막으로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창인이 찾는 그 보석이 정말 보석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냥 우리가 사기를 치면서 보석을 찾고 있는 우당탕탕 어떤 소동극 같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진짜를 찾아가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냥 내면에 있는 나. 내면의 보물. 네, 내면에 있는 보물을 찾으라는 이야기처럼 보였거든요. 그 인물들도 하나하나 보여주는 방식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진짜 나다움 그리고 나로서의 그 진짜 보석을 좀 찾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영화의 한 편의 일화로서 마지막에 곱씹을 의미까지 끝인사로 나눠주셔서 정말 알맞은 마음이었습니다.